반갑습니다. 이 채널을 방문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동주열국지라는 중국의 역사소설의 픽션과 넌픽션을 구별하고 이를 검증하려고 쓴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해설하고 보충 설명하는 채널입니다. 저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쓴 강용봉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 제1장 패자를 기다리며 제2절 소패 정장공 5 정군과 천자군의 싸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열패열국지의 글을 쓰기 위하여 사마천의 사기, 좌구멍의 춘추자전 등의 문헌을 인용했는데요. 그 상세 내역은 자막으로 나가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한왕은 기원전 720년 3월에 할아버지인 주평왕이 죽고 이어서 아버지인 호마저 죽는 것을 보면서 이는 다 주왕실과 정나라의 인질 막교환 때문이라고 생각하던 터여서 저기하면서부터 정장공을 싫어하는 한편 두려움마저 느꼈습니다. 이에 주한왕은 정장공과는 거리를 두면서 객공 기보와 국정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러던 중에 정나라는 기원전 720년 여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주왕실 경계를 넘어와 도둑주소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기원전 717년 이후에는 송나라를 왕따시키거나 제후들을 모아 송나라를 치면서 송나라를 문죄하라고 했다며 왕명을 사칭했으며 기원전 715년에는 왕실과는 상의도 없이 주왕실로부터 하사받은 팽땅을 노나라의 허전과 맞바꾸자고 제의하여 기원전 711년에 성사시켰습니다. 팽땅과 허전의 맞교환은 단순히 보면 노나라 안에 있는 정땅팽과 정나라에 가까운 노나라 땅 허전의 맞교환이지만 허전은 천자가 봉선할 때 제후들과 함께 숙박하는 경비를 충당하게 하는 체지인 조수급이었고 팽은 천자가 봉선할 때 목욕 경비를 충당하게 하는 탕목업이었기 때문에 왕실의 허락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왕실과는 사이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무시하였으니 주한왕은 정장공이 얼마나 괘씸하였겠습니까? 봉선이란 천자가 태산에 제사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허전은 주공단의 공을 기려 주성왕이 하사했고 팽은 정무공의 공을 기려 주평왕이 하사하였습니다. 팽땅과 허전의 맞교환은 첫째, 주왕실이 다시는 봉선하지 못할 것임을 정나라와 노나라가 믿고 있다는 것을 공표한 셈이고 둘째, 맞교환 과정에서 주왕실은 상의할 대상도 못될 만큼 미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셋째, 두 나라의 처사에 대하여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못함으로써 주왕실의 위상은 바닥을 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정나라의 도발에 대하여 주한왕은 그때그때마다 문죄하고 무력으로 응징하고 싶었지만 왕실 대부들도 반대한 데다가 왕실의 힘이 미약함을 절감하고 있어 심한 모욕감과 굴욕에도 불구하고 정나라에 대한 격분을 꾹 참고 있었습니다. 다만 기원전 717년에 정장공이 낙양에 입조했을 때 열대의 곡식 수레를 보내며 정나라는 자주 흉년이 든다 하니 요긴하게 써라 라며 지난날 도둑 추수한 것을 질타하며 조롱했고 기원전 715년 여름에는 공개적으로 객공기보를 경사에 임명함으로써 정장공과 정나라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분풀이를 했던 것입니다. 기원전 707년 주한왕은 정장공이 경사에서 파직된 이후 한 번도 입조하지 않은 데다가 지난날 송나라를 치면서 왕명을 사칭한 것을 문제하고자 정나라를 직접 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객공 임보가 나서서 정장공 입장에서는 대대로 지내온 경사직을 뺏긴 것인데 무슨 기분에 입조하고 싶겠냐. 지금은 정장공을 이해하고 달래야 한다. 또 무엇보다도 주왕실의 힘을 직시해야 한다. 충동적으로 거병할 일은 아니다 라며 달랬으나 주한왕은 오랫도록 참아온 터여서 임보의 말을 듣지 않고 채나라, 위나라, 진나라에 출병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기원전 707년 가을 주한왕은 임보를 우군장수로 삼아 채군과 위군을 이끌게 하고 주공흑견을 좌군 장수로 삼아 진군을 거느리게 하고는 친히 중군을 맡아 왕실고사를 지휘하며 친정, 정나라로 진격하였습니다. 왕군이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정장공은 대부들과 상의했는데 제족은 천자의 출병 면부는 합당하니 사자를 보내어 사죄해야 한다고 했고 고구미는
지리한 장기전을 펴서 왕군의 균열을 노리자는 등 다들 왕군과의 전투를 주저하였습니다. 정장공은 결전 의지가 약한 신하들의 발언에 못마땅해하며 왕실 보존에 끼친 정나라의 공은 잊어버리고 마치 정나라를 적인양 대우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번에 주한왕의 의도를 꺾지 못하면 정나라는 살아남기 어렵다라며 화친파들의 주장에 반대하며 단호한 전투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왕군과 싸우기로 하고 작전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자돌은 왕군 중 진군은 어수선한 국내 사정에다 군사도 급조된 터여서 싸우고자 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지휘체계도 제대로 잡혀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진군부터 쳐서 왕군의 길을 꺾자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돌은 진군을 격파한 직후에 곧바로 채군과 위군을 쳐서 왕군을 허들어뜨린 후 왕실 군사를 치면 아군은 손쉽게 승리한다라고 지는 정장공도 돌의 계책이 옳다고 여기고 이를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정장공은 세자홀에게 우군을 제족에게 자군을 맡게 하고 친히 중군이 되어 고금이, 원번, 하수경, 축담을 이끌고 수괄해서 왕군과 대치하였습니다. 주한왕은 정장공을 보면 그간의 불충죄를 크게 호통쳐서 정군의 얘기부터 꺾으려고 했으나 정장공이 진문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또 왕군이 싸움을 걸어도 불응하자 왕군은 기미 새고 힘이 빠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까지 정군이 움직이지 않자 왕군은 지친 데다가 정군을 깔보고는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는 등 군기가 해해졌는데 이때 정장공이 공격을 명령하였습니다. 먼저 홀의 우군이 진군을 치자 진군은 싸우지도 않고 때를 기다린 듯 달아나기 바빴고 이어 제족의 좌군도 채군과 위군을 들이치자 이들도 달아나는 진군을 보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인보만이 달아나는 아군들에게 칼을 휘두르고 야단치며 독전하여 우군은 그나마 질서있게 철군 피해를 줄였으나 흑견도 달아나는 등 천자군의 좌우 진영은 크게 무너졌습니다. 좌우 병력을 빼앗기고 좌우 군사들이 달아난 가운데 주한왕이 이끄는 왕군은 홀, 축담, 제조까지 합세한 정군과 대적했으나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참패, 주한왕은 후퇴 명령을 내리며 자기도 달아났습니다. 축담은 달아나는 주한왕의 수레를 보고 활을 쏘며 맹추익하여 수레를 따라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인보가 나타나 축담의 앞을 막았으며 축담과 대적했으나 연이어 정나라 장수들이 속속 나타나자 인보도 견디지 못하고 밀렸습니다. 승기를 잡은 정군이 왕군을 거세게 몰아치려고 할 때 정장공의 후퇴 명령이 떨어져 정군이 퇴각, 주한왕은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축담이 쏜 화살은 주한왕의 왼편 어깨에 맞았으나 속에 갑옷을 입고 있어서 큰 상처는 입지 않았습니다. 주한왕을 생포할 순간에 놓쳤다며 안타까워하는 축담에게 정장공은 주한왕이 정나라를 치길래 어쩔 수 없이 응전했을 뿐이다. 만일 주한왕을 사로잡거나 다치게 했다면 나의 체면이 어떻게 되었겠느냐. 활을 쏜 것은 잘못이었다라고 충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족이 나서서 정나라의 위세를 보였으니 이젠 주한왕을 위문하여 충성을 약속하고 활을 쏜 것을 사죄해야 한다라고 진언하자 정장공도 이에 동의하고 제족을 천자군 진영에 보냈습니다. 그날 밤 제족은 가축과 곡식을 실은 수레를 이끌고 주한왕이 머무는 영내로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갖고 간 예물을 바치고 뜰에 엎드려 본의 아니게 왕에게 활을 쏜 죄를 저질렀음을 고하고 용서해 줄 것을 거듭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한왕은 침묵하였습니다. 그때 주한왕은 보고를 받고 있었는데 천자군이 정군에 대피하여 채, 위, 진 3군은 달아나고 왕실 군사도 많은 사상자로 인하여 질이 멸렬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진퇴양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죽을 힘으로 더 싸우고 싶었지만 왕군은 싸울 전력도 싸울 의지마저도 없는 오합지졸임을 확인한 터여서 더 싸우자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큰소리치고 출병했는데 아무런 명분도 없이 철군하려니 치욕적이어서 철군하자고도 말할 용기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쏙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족이 찾아와 죄를 고하고 용서를 청하니 주한왕 입장에서는 퇴로의 명분을 찾을 수는 있었지만 꼭 정장공이 하는 짓이 병주고 약주고 하는 꼴이어서 주한왕은 이도 썩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기회는 놓칠 수는 없어서
인보를 내보내어 정장공의 죄를 용서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고는 주한왕은 낙양으로 회군하였습니다. 주한왕은 낙양에 돌아와 정나라에 대한 수치를 잊어보려고 무단히 애썼으나 그러면 그럴수록 정나라에 대한 분을 참을 수 없어 정나라를 다시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인보가 나서서 다시 급행하려고 모든 나라에 경문을 보내는 것 자체가 스스로 이번 실패를 천하에 알리는 꼴이다. 또 경문을 돌려봤자 다들 정나라 편이어서 진나라, 채나라, 위나라 외에는 더 모이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나라의 죄를 용서하고서 다시 급행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라며 극구 만류하자 주한왕도 현실을 직시 정나라 치는 일을 단념하였습니다. 정장공은 천자군에 승리한 후 돌의 공이 크다며 그에게 큰 고을인 여급을 하사하며 그 고을을 지켜야 했는데 이는 마치 왕이 신하에게 고을을 봉하듯이 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어 정장공은 전공에 따라 상을 내렸는데 유독 축담의 공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축담이 억울해하며 정장공에게 와서 불평을 털어놓자 정장공은 축담에게 그대는 활로 왕의 어깨를 쏘지 않았는가? 만일 그대에게 상을 주면 내가 왕에게 활을 쏘라고 지시하는 거나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천하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겠는가? 라며 상을 줄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축담은 너무나 분하고 원통하여 시름시름 앓다가 덩창으로 죽었는데 그제야 정장공은 많은 비단과 곡식을 유족에게 보내어 후이 장사 지내게 하였습니다. 열패길국지의 이번 회차에 해당되는 부분의 팩트체크에서는 정장공이 경사에서 파직된 시기에 대한 상이한 묘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유대인이 외아들을 예루살렘에 유학 보냈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 아무래도 죽기 전에는 외아들을 보지 못할 것 같아서 유서를 써서 자기 집안 하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전 재산을 하인에게 물려주되 그 가운데 외아들이 원하는 한 가지만은 외아들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이 죽자 하인은 주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것을 기뻐하며 곧장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외아들에게 주인의 사망 사실을 알리며 주인의 유서를 내보였습니다. 외아들은 유서 내용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지만 일단 아버지의 장례가 급하다고 판단 고향으로 돌아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 후 랍비를 찾아가 유서를 보이며 나는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어찌 재산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을까라고 원망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에 랍비는 유서를 자세히 살피더니 자네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현명하고 진정으로 자네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한 후 유서에 담긴 외아들 아버지의 깊은 우려와 총명한 지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외아들의 아버지는 죽음을 앞두고 외아들이 집에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죽으면 하인이 재산을 가로채 도망가거나 재산을 써버리거나 심지어 자기가 죽은 사실조차 외아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다가 전 재산을 하인에게 준다는 유서를 쓰고 하인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인은 외아들의 아버지가 죽으면 곧장 외아들을 만나러 가서 유서를 보여줄 것이라고 외아들 아버지가 판단한 것이라는 거였죠. 이 유서로 인하여 하인은 상속 절차가 끝나면 그 재산이 모두 자기 것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함부로 낭비하지 않아 재산은 온전하게 보존된 셈이고 또 외아들에게도 사망 사실을 알렸으니 외아들 아버지의 1차 우려는 말끔히 해결된 셈이라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랍비의 설명을 들은 외아들은 그렇다고 해도 아버지가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이지 않으냐라며 또 물었습니다. 이에 랍비는 껄껄 웃으며 하인의 모든 재산은 주인에게 속한다는 법을 모르는가? 그 유서에는 분명히 자네가 원하는 한 가지만은 자네에게 준다고 쓰여있지 않은가? 자네는 하인만 선택하면 되는 거야 라며 그 유서에 숨어있는 외아들 아버지의 2차 지혜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 아참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꼭꼭 부탁드립니다.